조선에서 장애인 의료와 교육의 길을 연 의사 로제타 홀. 한 의사의 선택. 19세기 말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미 사회 구조를 뒤흔들었고 과학과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테르의 세균설이 의학계를 혁신했고 리스터는 무균 수술법을 도입했으며 나이팅게일은 근대 간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의학은 점차 과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미국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의 작은 마을 리버티에서 자란 한 젊은 여성이 의과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1865년 9월 19일 뉴욕주 리버티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강한 의지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여성이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존스 홉킨스 같은 주요 의과대학들은 여성에게 문을 열지 않았고 여성 의사는 사회적으로도 널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셔우드는 여성을 위한 의과대학인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 우먼스 메디컬 칼리지 어브 펜설베이니어에 입학해 1886년에 졸업하고 정식 의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그녀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소를 열 수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 내 여성 의사에 대한 수요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리교 여성해외 선교부의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조선.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조선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1882년 조미수 호통상 조약이 체결된 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조선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특히 여성들이 의료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는 이런 보고들을 접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1890년 25세 나이에 그녀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으로 떠납니다. 태평양을 건너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 선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조선의 의료 현실과 여성 의료의 필요성. 조선에 도착한 로제타 셔우드가 마주한 현실은 의사로서의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의 전통적 의료 체계는 한의학에 기반해 있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계층에 고르게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양반 계층은 어느 정도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서민층,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의료란 거의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장벽은 유교적 예법이었습니다. 남녀 유별의 관습 아래 여성은 낯선 남성 앞에서 몸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병이 위중해도 남성 의사에게 진찰받기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부 부유층 여성들이 문틈이나 장막 사이로 손목만 내밀어 맥을 짚게 했다는 기록은 이 시대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매우 높았고 두창천 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이 돌 때마다 마을 단위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방접종과 공중보건 개념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였기에 한번 유행이 시작되면 손쓸 겨를 없이 번져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 의사의 존재는 단순히 의사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환자들은 로제타 셔우드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증상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성과 아동을 주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하자 그동안 의료 접근이 막혀있던 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는 환자 진료를 넘어서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연민을 넘어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평양과 서울에서의 의료 활동. 조선에 도착한 초기 로제타 셔우드는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1885년 고종의 칙령으로 설립된 광해원 이후 제중원 같은 서양식 병원이 있었지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아동에게 적합한 진료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여성 전용 진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합니다.
서울에서 볼드윈 진료 소볼드원 디스펜서리를 설립해 여성과 아동 진료를 담당했고, 이는 이후 리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발전합니다. 이후 그녀는 사역의 중심을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은 북부의 큰 도시였지만 서울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했습니다. 로제타 홀 결혼 후 이름은 거의 처음부터 새 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의약품과 장비, 훈련된 보조 인력이 모두 부족한 가운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양 의학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 조선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신뢰를 쌓으려 했습니다. 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위생과 전염병 예방 교육을 전하는 장소로 활용했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 삼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접근, 의료 활동을 이어가던 로제타 홀의 눈에 특히 들어온 것은 장애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생계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었고, 많은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숨겨진 채 살아갔습니다. 장애를 전생의 업보나 집안의 수치로 보는 인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로제타 홀은 자신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이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바뀌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선천성 시각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의학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에, 이 아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이 질문이 그녀를 의료의 영역을 넘어 교육의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의 시작, 점자의 도입.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인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한 시각장애 소녀와의 만남이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어 자료에서는 이 소녀를 오복내 등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 표기와 배경은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녀가 한 시각장애 소녀에게서 출발해 시각장애 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루이 브라유가 만든 6점 점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뉴욕 포인트라는 가로 4점 세로 2점 방식의 점자 체계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아직 어떤 형태의 점자도 도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음절을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서구 점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미국 체류 중 뉴욕 맹학교를 방문해 뉴욕 포인트 방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에 맞는 점자 체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경부터 평양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시작했고, 1897년 겨울부터 1898년 사이에 본격적인 한글 점자 교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문화재 자료에 남아있는 로제타 홀 한글 브레일 텍스트북은 1897년에 제작된 것으로, 뉴욕 포인트 방식 가로 4점 세로 2점을 한글 자모 구조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 한글 점자 교재입니다. 두꺼운 한지 위에 바늘로 점을 뚫어 만든 이 교재는 수십 년 동안 평양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은 시작은 한국 시각장애인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26년 박두성의 6점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앞단에 로제타 홀의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와 자료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교육과 특수교육의 확대. 시각장애인 교육의 시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로제타 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 교육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교육은 수화, 구화, 입읽기와 발성 훈련 등 서로 다른 방법론이 경쟁하던 시기였고,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로제타 홀은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별도의 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이 학교는 시각청각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한국 근대 특수교육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1909년 평양의 평양농맹학교 푸용행 스쿨 포 더 데프 언드 블라인드를 설립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국의 청각장애인 교육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조선인 교사들을 양성해 청각장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훗날 한국 특수교육이 제도화될 때 중요한 전례가 되었습니다. 결혼과 협력, 의료 선교의 확장.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가던 중 로제타 셔우드는 캐나다 출신 감리교 의사,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892년에 결혼했고 이후 로제타 셔우드는 로제타 홀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윌리엄 홀은 주로 평양에서 활동했으며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사업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의료, 교육 선교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평양은 전쟁과 전염병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윌리엄 홀은 전쟁 중에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나 결국 티푸스, 발진 티푸스 계열에 감염되어 1894년에 사망합니다. 당시 그는 34이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임신 중이었고 남편을 잃은 채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족의 상실과 지속된 사명. 남편을 잃은 로제타 홀은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 출산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남편의 전기를 출간하고 평양의 홀 기념병원, 홀 메모리얼 하스피털을 세우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1897년 2월 평양의 홀 기념병원이 완공 개원했고 그해 말 로제타 홀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평양에서 3살이 된 딸 에디스 마가렛이 이질성 설사로 사망한 것입니다. 배우자에 이어 어린 자녀까지 잃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로제타 홀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99년 평양에 에디스 마가렛 아동병동, 에디스 마거릿 칠드런즈 워즈를 세우며 딸의 이름을 지역 아동 의료와 복지에 영원히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초인적인 영웅 서사라기보다 자신이 시작한 일과 조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매우 인간적인 결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의 결합, 통합적 접근의 선구자. 로제타 홀의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그녀가 의료와 교육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은 그 아이의 눈을 살펴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는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 재활의학과 장애인 복지에서 말하는 통합적 접근과 유사합니다.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모델처럼 장애를 단순한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과도 방향이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런 이론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실천의 방향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깊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료 이후의 삶이 더 큰 과제라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한글 점자 도입과 농맹학교 설립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 의료 인력 양성. 로제타 홀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조선 여성들이 의료 분야에 직접 참여할 길을 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조선인, 특히 조선 여성 의료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 환자들은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꺼렸기 때문에 여성 의료인의 존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여성이 정규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진료 보조를 맡는 여성 조수들에게 기초 간호와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점차 보다 체계적인 의료 교육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성의학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평양과 서울에서 여자의학 강습회, 우먼스 메디컬 트레이닝 클래시스를 운영했으며 이 흐름이 훗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여성의학 강습소, 여자의학 전문학교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 의료 인력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조선 사회의 성 역할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 의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로제타 홀의 역사적 의미는 여러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여성 전용 병원과 진료소의 설립, 여성 의료 인력 양성은 구조적으로 닫혀있던 의료 접근성을 열어젖히는 시도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교육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각장애 아동 대상 점자 교육과 1909년 평양 농맹학교 설립은 한국 특수교육사의 극초기 사례로 기록되면 이후 1930년대 조선맹아학교, 현 국립서울맹학교 등 제도화의 중요한 전사로 평가됩니다. 셋째, 의료와 교육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은 오늘날의 보건의료, 재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을 선취한 것이었습니다. 질병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목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넷째, 여성 의료 인력 양성과 여성 의학 교육은 조선 여성의 직업적 역할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바게스더, 김점동처럼 이후에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등장하는 과정에도 로제타 홀과 여성 선교사들의 교육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객관적 평가, 공과의 균형 잡힌 시선.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영웅화와 비판적 검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로제타 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녀의 활동은 분명히 한국 의료사, 특수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서구 개신교 선교와 제국주의적 확장이라는 시대적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서구 선교 활동은 자선과 헌신의 면모와 함께 문화적 우월감이나 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동반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로제타 홀이 조선의 문화와 풍습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했고 어디까지 서구식 제도와 가치를 이식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는 결코 외부 인물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제타 홀과 함께한 조선 여성들, 그녀가 교육한 의료 인력과 장애인 학생들, 그들의 주체적 역할이 함께 조명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공적을 이야기할 때 이들 이름 없는 주체들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 과거에서 현재로. 오늘날 한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표준 한글 점자 수화 통역 서비스, 장애인 의료지원제도 등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수십 년에 걸친 사회운동,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긴 역사에서 로제타 홀의 활동은 아주 이른 시기의 시작점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의료를 상상하고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대상인 시각청각장애 아동에게 교육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시도는 이후 변화의 방향을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현재에도 중증장애인, 농어촌장애인, 이주 배경장애인 등 복합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제타 홀의 이야기는 제도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변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간, 그 실천의 무게. 로제타 홀의 삶에는 먼 타국으로 떠난 젊은 여의사, 남편과 딸을 잃은 비극, 그럼에도 계속된 헌신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가 진정한 무게를 갖는 지점은 감동적인 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남긴 변화에 있습니다. 한글 점자 교재를 만들고 시각장애 소녀에게 글을 가르치고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진료 공간을 열고 조선 여성들이 의료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 그녀는 조선 사회의 의료, 교육 지형에 작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존재도 신화적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선택과 실천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쯤 곱씹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